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계좌의 비즈니스 시로 오늘은 6번째 강의로 은행업계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세션에서 일본의 KLS 얘기하면서 은행이 중핵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핵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장으로 일본의 거의 100년 지속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 개의 키워드, 하나는 간접 금융 우선, 또 하나는 창구, 일본어 말로 마도구치 행정이라는 그 두 개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전후 금융 시스템이고 또한 규제의 핵심이었고, 이것이 최근에 와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컨글로머레이션, 홀딩 컴퍼니화 하는 것인데요. 금융 시스템은 호송산단 방식이라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호송선단 가운데 항공모함이 있고 그 주변에 구축함이 있고 그 옆에 여러 가지 그 전단에 따른 하나의 커다란 전단, 함단과 같이 일본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 가운데 중앙은행이 있고 그 주변에 정부의 방침을 실행하는 국책은행들이 있고 다시 그 옆에 거대 일본 도시은행들이 있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금융관계 그 시스템을 부르는 말이고요. 역시 그것은 뭐냐면은 증권회사 중심이 아니라 은행 중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나중에 말씀드리는 여기서 말하는 은행은 도시은행입니다. 전국에서 영업하는 도시은행. 그리고 간접 금융은 개개인의 저축이 모여서 산업체로 가는 것을 금융의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개개인의 돈이 산업체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은행에 모여서 간다. 말하자면 간접 금융, 영어로 인터미디에이션이 발생한다. 그 인터미디에이션에서 바로 정부의 방책이나 의사나 심지어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접 금융이 중요하고, 직접 금융은 증권회사 거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증권을 산다면은 그거는 직접 사는 것이지 은행이나 정부에 물어보고 사는 게 아니니까요. 일본은 간접 금융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규제할 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이걸로 표현한 말이 창구 행정입니다. 이 창구는 뭐냐면은 정식 법에 의지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런 카운터 위로 말로 규제한다. 잠입 규제. 은행한테 그거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규제입니다. 중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 경제학 표현으로 엔트리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고, 그다음에 금리, 수수료도 정부가 법이 아닌 형태로 행정 지도로 통제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업무 규칙 규제도 통제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대장성이 오랫동안 휘둘러온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의 중심은 다름 아닌 은행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는 전전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군사 목적으로 써야 되고 전후에는 안정적으로 산업 투자에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개개인의 돈이 모여서 경제에 풀어나가는 과정이 정부의 정책을 은행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 이것이 바로 전후의 금융 시스템이었고 또한 규제였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간접 금융 대 직접 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일본에 대한 공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간접 금융, 즉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의 금융 체제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식 금융 체제의 비교이고, 소위 유럽식, 특히 독일식 금융 체제는 그 가운데쯤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선은 직접 금융은 그 아래 파란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다나카라는 사람이 자기의 여유 자금 100만 원을
증권회사 ABC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건 오직 증권시장의 회사에서 수수료만 주고 직접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직접 금융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나 은행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조금 얘기가 어려질지 모릅니다만은 프린시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회사를 소유하는 프린시펄이 있고 일반 투자가들이 직접 회사 운영을 못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월급을 주고 회사원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어떤 회사에 취직한다면은 그 사원은 에이전트가 되는 거고 그 회사의 주주가인 사람들이 프린시펄,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업 통제이거든요. 이 기업 통제 시스템이 미국식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아시아에, 일본에, 또 한국에, 지금의 중국 사람들은 돈이 남으면은 은행에 저축을 했었습니다. 은행에 저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돈은 자기 손을 떠나서 통장에 남아 있지만은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은행이고 그것을 정부가 목적에 따라서 규제하고 통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용도로 쓰임을 가는 최종적인 빌리는 사람, 오른쪽에 여기 자금 부족 부문이라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되게 기업체들의 대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는 중개, 아까 말씀드린 인터미디에이션이 발생해서 이 인터미디에이션이 그야말로 대장성이나 옛날에 경제기획청 같은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는 발판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비판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 왜 투자은행이 일본이나 한국에는 없는가? 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우리 없는가? 그 얘기는 직접 금융에서 증권시장이 있을 때 그거를 기업을 상대하는 은행이 투자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간접은행, 간접금융 방식에서는 투자은행이라는 것이 발을 디딜 플레이그라운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이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투자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오직 간접금융의 우위가 해제된 최근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접금융의 메인 플레이어가 누구냐? 당연히 우리 은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선 일본은 전체 다 놓고 보겠습니다. 도시은행과 지방은행. 자, 도시은행은 도시에 있는 은행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것이 도시은행입니다. 우리는 시중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지금의 말하자면 신한은행이든 옛날에 상업은행, 뭐 한일은행 이런 것들을 다 옛날에는 시중은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시 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영업을 해도 되는 라이선스가 있다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은행은 일본의 지난번 그 제1강에서 말씀드린 각 현별로 있는 지방은행이 지방은행이고 그 밑에 그 다섯 번째 줄에 또 제2 지방은행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신용은행, 농협, 또 신용조합, 노동금고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도시은행과 지방은행이 거의 60% 이상의 예금 잔고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일본의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현재 일본의 거대 은행은 오른쪽에 4개인데 그야말로 거대 은행이 미즈호, 미쯔비시 도쿄 UFJ, 미쯔시미토 은행이고 조금 규모가 떨어진 것으로 리소나 은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6대 기업 집단의 중심은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은 왼쪽에 후지 제1권업이 옛날에 후요그룹하고 다이치 칸교그룹이 합쳐서 지금은 미즈호 그룹이 됐고요. 거기다 더군다나 일본의 산업부을 목적으로 하는 국채은행이었던 일본 흥업은행도 합쳐서 미즈호 그룹이고 그다음에 미쯔비시 도쿄 UFJ는 원래 도쿄은행과 미쯔비시 은행과 또 나고야 쪽에 있었던 도카은행과 상화 그것이 각각 도쿄 미쯔비시 UFJ가 됐다가 다시 합쳐서 지금은
이 넷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미쯔비시 도쿄 UFJ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쯔은행이 한때 사쿠라 은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9년 3월에 일본에 처음에 가서 은행 구자를 탔는데 스미토모 은행 구자가 되는데 곧 사쿠라 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쪽, 간사이 쪽에 그 터전을 가지고 있었던 스미토모 은행, 아주 굉장히 전통인 은행이 합쳐서 지금은 미쯔 스미토모 은행 그룹이죠. 그룹이 됐고, 그다음에 다이와 아사히 조금 작은 은행들이 합쳐서 유리선화 은행이 됐고, 홋카이도에 있었던 큰 은행, 그 은행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폐업을 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션에 우리 일본의 그 재계의 변화, 또 그 안에서 중심이었던 6대 기업 집단의 변화, 또 그 안에 핵심이었던 도시은행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쇠퇴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것이 오늘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은행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우선 첫째는 3대 메가뱅크가 일단 확립이 되었다. 더군다나 1998년에 금융 지주회사, 원래 이 지주회사가 과거에 전쟁 치는 중심이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미 군정이 금지시켰다가 해금됨으로써 일본의 홀딩 컴퍼니가 금융 홀딩 컴퍼니가 생긴 거였거든요.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메가뱅크가 가능해서 가운데 홀딩 컴퍼니가 여러 금융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돼서 3대 이런 홀딩 컴퍼니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덩치는 커졌지만, 그래서 세계의 은행 리스트 보게 되면 덩치로서는 다 상위의 랭크가 되지만은 굉장히 상태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은 일본 기업 전체가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사실 은행은 하는 일이 간단합니다. 돈을 모아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 시민들이 꾸준히 저축들을 하는데 그 저축을 빌려줘서 그 이자 차액을 따내는 것이 일본의 중심적인 수익원이었었는데 이제 빌려줄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잘 안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반면에 빌려줄 수 있는 예금 잔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막 이 상태에서 아마 이걸 봤기 때문에 자민당이나 일본 은행이 그 돈을 거꾸로 당자액을 증가시켜서 끌어들여서 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은행이 하는 단순한 그 기능, 즉 예금과 대출금의 금리 차를 따먹는 그 차가 마진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최근에 마이너스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5%에서 이자 주고 8% 받으면 3%를 남길 수 있는 건데, 이 자체가 뭐 0.25, 뭐 0.5 그러기 때문에 이자의 차이 자체가 이제는 기업의 은행에 그야말로 그 메인 생명줄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것이 개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게다가 지금 제로금리가 되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야말로 낮은 금리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잠깐 2015년에 가장 큰 그룹인 미쯔비시 UFJ가 순이익 1조 원이 돌파했다는 굉장히 놀랄 뉴스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부분이 은행의 원래의 말하자면 사업이 아니라 주식이나 투식에 가지고 있던 걸 매각해 가지고 나온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일본 은행 업계를 오도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국내 제조회사나 사업회사들이 돈을 빌려가지 않는다면 해외에 빌려주지 않겠는가 하는데, 일본계 기업의 해외 사업이 또한 저조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한국, 그다음에 중국, 심지어 베트남하고도 경쟁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 따라서 해외 설비 투자도 굉장히 축소되고, 특히 중국에 나가 있던 많은 기업들이 거꾸로 일본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사업도 일본 은행계에 말하자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가 없다 하는 상태고요. 나아가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서 지금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엔다가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거에 1985년에 플라자 합의 때 비슷하게 달러를 약화시키고 엔을 강세로 둠으로써 이 무역을 바꾸겠다는 건데, 따라서 일본이 엔이 강세가 됐기 때문에 물건이 비싸져서 수출 환경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이런 기업들의 돈을 빌려주는 일본 은행에 대한 타격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거고, 게다가 일본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행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동안 또 별도의 논리로 일본 전체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드디어는 금융청이, 이건 영국식입니다. 영국식 금융청이 생겨서 런던과 같이 하겠다는 식으로 금융행정 방침을 바꾸면서 앞으로는 일본의 은행들도 과거처럼 정부 눈치 보고 산업체 돈 빌려주는 것에 하지 말고 고객 위주로 가라. 그야말로 프루덴셜 듀티라는 것을 새로 업무 운영 방침으로 제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해왔던 보증 담보를 중심으로 하는 융자를 이제는 하지 말라. 그야말로 과거에 같이 손잡고 해먹었던 일본형 금융은 이제 배제하자는 또 어마어마한 또 행정상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은행에 지금 처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은행인데, 지방은행은 두 티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국의 현을 중심으로 나가 있는 64개의 지방은행, 즉 전국 지방협회에 가맹한 64개 은행과 과거에 상호은행이었던 것이 최근에 제2지방은행으로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난번에 일본의 현수가 뭐 47개밖에 안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도시은행들이 전국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다가 지방은행에다가 제2지방은행, 한마디로 말하면은 뱅킹이 너무 많다. 오버뱅킹이다. 이것도 해서는 것도 일본 정부가 해나가는 또 하나의 과제이자 또 진행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덩치가 작은 지방은행끼리 지금 자본 제휴하고 경영 통합하고 점점 합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일본이 인구가 약해지고 경제력 총량이 약해지는 상태에서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대학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대학들이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중고등학교도 통폐합하고, 그래서 일본의 많은, 단순히 은행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전체의 많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통폐합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결국은 각 은행에서 볼 때는 진짜 생존의 필사적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지금은 전국을 10개 지구로 나눠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그냥 지명만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동북지방부터 도호쿠 지호, 간도 지호, 도카이 지호, 시코쿠 지호, 규슈 지호, 주거쿠 지호, 긴키 지호, 호쿠싱에츠 지호, 홋카이도. 아마 이건 우리 제 첫 번째 강의에서 일본의 지리 분류와 비슷한 건데, 여러분 한 가지만 여기서 도카이 지호 보게 되면은 105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시코쿠 지호에는 114은행이 있고, 옆에 또 규슈에는 18은행이 있고, 이렇게 번호, 그 위에 호쿠싱에즈는 82은행, 이런 번호를 붙인 은행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연유가 일본의 국립은행 조례로 설립순으로 1부터 100몇십까지 번호를 쭉 매겼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에 일본 군부가 아시아 침략을 준비하면서 마치 사단 만들듯이 돈을, 군사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한 현의 은행 하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방은행의 입고식이 1현 1행주의로 과거에 붙였던 번호에서 일부 남겨가지고
많은 은행들이 번호를 단 채 일본 군대에 지시를 받으면서 자금을 동원했던 그런 역사를 반영해주는 그런 참 역사의 그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리고 또 이것도 무시 못하는 신용은행, 신용조합은 이건 은행이라기보다 조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기업들이 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300명 이내의 작은 기업들이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상호 상부를 만든 것이 은행이나 신용조합이고요. 출자자가 신용금고는 현재 회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267개가 있고 조합은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경영난이 많아서 이것도 또한 당연히 통폐합, 거의 뭐 400개 이상 되는 것이 통폐합되고 있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일본의 각처에 있는 제1교포, 특히 저청년계 은행들이 많은 신용 금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다 합쳐서 하나, 그래서 이름이 하나 신용 금고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용 금고는 이제 신용 금고법, 신용조합은 협동조합법, 그다음에 은행은 은행법, 이렇게 법률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도 최근에 뭐 카카오은행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네토은행이 일본식 표현입니다만은 인터넷 은행이 꽤 발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단은 이름부터 오른쪽 말씀드리면은 소니 그 전자산업체 소니에서 만든 소니은행, 이온이라는 슈퍼마켓이 만든 이온은행, 또 스미토모 신용에서 만든 주신 SBI 네트은행, 또 지분이라면 자기란 말인데 자기 자신 은행, 또 라쿠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통업체, 인터넷 유통업체인 라쿠텐이 만든 은행, 오릭스는 일본의 꽤 유명한 야구팀을 가진 오릭스 신용회사, 리스회사가 만든 은행이고, 자판네토은행, SBJ은행, 또 도쿄스타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그 인터넷 은행은 당연하지만은 최소한의 점포를 가지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한 은행이라는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점포 ATM이 거의 없고, 또 이런 통장 같은 걸 줬기 때문에 인건비나 운영비가 낮기 때문에 그 대신에 금리가 좀 높고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고, 아마 그런 편리성 때문에 한국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런 인터넷 은행이 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정기예금, 외화예금, 투자신탁, 융자, 금융상품 거래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신용 랭킹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맨 아래에 있는 도쿄 UFJ 미쯔비시 스미토모의 뭐 거의 못지 않는 그런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 신용 랭킹이 세븐은행, 그다음에 소니은행 같은 데는 상당히 우량한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짧은 시간에 일본 은행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일본의 은행업계를 또 세 가지의 키워드로 우리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금융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전통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개인이나 가게에서 산업체로 돈이 넘어가던 간접 금융 우위가 이미 해소되고 있고, 이걸 정부가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할 수 없이 은행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뭐 형태나 영업 방식이나 다 바뀌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플레이어, 일본 은행업계의 앞으로 새로운, 말하자면 운명을 결정할 그런 3대 메가뱅크 체제가 형성돼서 이것을 지주회사 개념의 컨글로머레이션이고, 다만 정부 주도의 이런 저금리 상황 속에서 무지하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국제화 인터넷화라는 새로운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있다. 여기서 아마 일본 은행업계 앞으로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는 국경이 없는 금융,
뭐 외국 회사들 이제는 뭐 여러분들 미세스 와타나베라는 말씀 들어보셨듯이 일본 주부들이 그 해외에 나가서 외환 거래를 하지 않나. 많은 외환은행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도 일본 가서 활약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점이 없고 그래서 찾아가서 문 두드려서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없는 인터넷 금융이 그런 사이버 금융이 앞으로 점점 더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